북한 무인기 5대가 어제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날아왔다가 돌아갔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하며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 그리고 이 상황 얼마나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씀해 우선 주시겠어요?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상황은 뭐 대단히 엄중하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올 1월 달부터 북한이 지금까지 40여 차례 가까운 탄도탄 미사일을 쏘고 그걸 발사로 뭐 계산하면 발수로 뭐 한 70발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1년 내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략적 도발과 전술적 도발을 해온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군 또는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굴구 군사 합의인 그 해상 분계선에서의 소위 말하는 그 완충 지역에서 굴구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북한이 그쪽에 이제 방사포 쏘고 포 쏘고 해서 위반해 온 건데 그거는 적어도 우리 그 소위 말하는 NLL 그 이남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군사 분계선 이남 이쪽으로 이제 발사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찰기 5대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그에 더해서 굴구 군사 합의인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한 것은 고정익 항공기, 그다음에 회전익 항공기, 그리고 무인기, 그리고 풍선 같은 거 이렇게 크게 4종류에 대해서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에서 각각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이걸 다 정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인기만 말씀을 드리면 동부 전선 쪽에서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 15km, 남쪽 15km, 서부 전선에서는 남쪽 10km, 북쪽 10km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해져 있어서 네. 그쪽에서는 무인기 활동을 못하도록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뭐 위반한 것을 넘어서 아예 경기도 북부 지역까지 왔으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 내려온 그 의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크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도하고 군사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는 뭐 그것도 또 나눌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신들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난 도발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핵무기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건널 속에 한국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한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한국 내에서의 분란을 일으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목적은 사실상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무인기가 얼마나 이게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전쟁을 이렇게 판가리하는 이렇게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를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침투시킴으로써 한국 내에 필요한 이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렇게 5대 정도가 침투했을 때 또는 뭐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어느 정도 대응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네. 정찰위성 로켓 발사를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진이 공개된 후에 우리 전문가 측에서는 조악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고 그게 발표된 후에 또 굉장히 비난하는 담화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면 될 일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사용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직접 보여주는 뭐 그 연장선상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은 화성 17형을 실제 사격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해상도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것을 네. 조악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여정 스스로도 이거 뭐 한 800초 정도,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되는 그것도 시험한 그런 곳에 고성능에 그렇게 카메라를 탑재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상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서 고성능의 카메라를 가지고 지상의 물체에 대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하고 또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지만 무인기가 통상 고도가 1km입니다. 네. 지상에서 1km. 그런데 어제 이제 북한의 무인기는 그거보다는 좀 높은 2 내지 3km 상공에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촬영한 거하고는 뭐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르긴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찰을 접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떤 접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 지난번에 보여준 것은 허접한 렌즈 가지고 촬영한 거 보여줬지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촬영해 온 거 내가 꼭 공개할 테니까 거기 보면은 굉장히 아주 컬러풀하게 촬영이 돼 있을 것이다. 아, 그걸 그럼 이제 이번에도 보여줄 사진을 수도 있는 공개를 거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공개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4년 그리고 2017년도에도 사실 무인기가 이렇게 추락된 게 발견되기도 했었고 그때 제가 군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군 상황에서 사실상 상당한 비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련해서 많은 조치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무인기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북한의 무인기에 있어서. 그런 북한의 무인기의 변화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2014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무인기를 탐지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것도 운동할 때 옷 입는 게 다르고 정장할 때가 따로 있고 여기 점퍼 입을 때 따로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예, 다르잖아요. 레이더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런 단거리 또는 중장거리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그거 우리 국방부나 합참에서 발표하는 거는 몇 킬로 고도로 올라갔고 얼마나 비행을 했고 몇 분간 했고 이걸 다 발표하잖아요. 예. 이것은 그 탄도미사일에 맞는 레이더예요. 탐지력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상에서 한 1km 정도 돼 가지고 아주 계곡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주 적은 물체 그것은 못 잡아냅니다. 저기 레이더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레이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4년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실상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도입을 했어요. 네. 도입을 했는데 뭐 상당히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여기 중요한 우리 국가기관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전방 지역에는 지역 방공 레이더라고 해서 그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 전선에다 그걸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그물망을 던질 때 어디서 고기가 제일 잘 낚일 건가를 판단하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이 만일 무인기를 날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 핵심 지역을 골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지역 방공 레이더를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우리가 탐지는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능했던 것은 그 탐지 레이더가 있었기 때문에 탐지는 했는데 격추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고 네. 지금 그 어제 온 그 5대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좀 분석해보고 싶은 게 네. 17년 6월에 들어왔던 것과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한 차이 사실 물론 우리가 그 무인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어떤 성능의 향상이 있었겠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외행은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로 봐서는 또 실제로 이제 목격했던 사람들이 옛날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외행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개 폭이 한 2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하늘색이거든요.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그 예. 색깔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4년과 2014년도에 무인기가 넘어온 것은 그때는 두 종류의 무인기가 저는 넘어왔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보여드리는 하고요. 게 2017년에 이제 네. 발견된 그 드론기 네. 무인기인 거죠. 네, 저기 이제 2017년도 저 무인기는 2014년도의 무인기하고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와대하고 삼척 지역에서 발견된 네,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파주에서 발견된 거고요. 하나는 삼척 지역에서 발견된 거가 무인기가 같은 무인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다른 종류의 무인기거든요. 네. 이게 크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과 2017년도 무인기하고 외형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네. 2014년도와 2017년도의 그 무인기는 전부 다 추락들을 했잖아요. 맞아요. 뭐 엔진이 고장이 났던 그렇지 않으면 연료가 부족했던 맞습니다. 추락을 해서 그걸 다 이제 열어보니까 여러 나라의 제품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필름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필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찍어서 이것을 직접 송수신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열어봐야 필름을 열어봐야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들어온 것 정도의 정찰 무인기라고 하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송수신 장치가 돼 있어서 영상을 직접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은 일단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 보면 뭐 정보 파악이나 감시, 정찰 정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전 사례를 들어주신 것처럼 현대전에서 무인기가 공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뭐 두루미처럼 공격을 같이 하는 그런 무인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현재 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그럼요. 무인기는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찰용 무인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킬러용 예. 무인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폭용 무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용과 자폭용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인기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정찰용 무인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 2017년 그리고 어제 들어온 것은 정찰용 무인기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찰용 무인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폭용 무인기하고 그리고 킬러용 무인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찰만 하고 돌아갔지만 차후에는 군집으로 이것이 어떤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킬러용으로 어떤 요인 암살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북한의 이제 무인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북한에 아주 다양한 무인기가 있고 한 1000기 정도의 무인기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우리 한국군도 무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인기는 북한이 절대로 탐낼 수 없는 무인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상 상공 20km에서 떠가지고 거의 40시간 넘게 작전 운용을 하면서 지상에 있는 30cm의 물체까지도 파악해내는 그런 영상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육군만 따지더라도 군단에서 사용하는 무인기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단에서 사용하는 무인기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대급에서 사용하는 무인기 리모아이라고 그런 무인기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가 있고요. 공군에서는 자폭용 드론 무인기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대충 한 1000기 가까운 그런 무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대응 능력을 보면 상당히 좀 지적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응은 100여 발의 사격을 했지만 격추 실패했고 군 당국이 내놓은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가나 도심가가 있는 곳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대응과 이런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발표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격추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항공기가 미상의 항공기나 또는 드론이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날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걸 탐지하는 거잖아요. 탐지하고 나면 이것을 격추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격추는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 격추를. 그래서 군에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예. 비호라는 그래 비호, 대공용 무기가 있거든요. 네. 또 벌컨포라고 하는 거 있죠. 비호라고 하는 것은 한 300mm 포탄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벌컨이라고 하는 것은 20mm 포탄이 날아가는 건데 이것은 한 번 쏘면 하고 돌아가면 몇백 발이 그냥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14년도, 2017년도에 북한의 무인기가 오고 난 뒤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 작은 크기, 2m 크기의 1, 2km 떨어진 상공에 있는 것을 이런 비호나 벌컨이 이걸 맞출 수 있는가를 네. 실제로 실험을 다 해봤어요. 네. 실험을 해보니까 비호는 한 300발 쏘았는데 한 발 정도가 격추가 됐고요. 한 발. 그다음에 벌컨 같은 경우에도 한 300발 쏘았는데 2발 정도가 명중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는 것을 쏠 때는 이런 비호나 벌컨 것들을 통해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경항공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격 헬기가 이제 떴잖아요. 네.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경항공기하고 저는 공격 헬기가 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드론을 하는데 우리 F-35가 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경항공기가 오히려 이런 드론이나 또는 아주 저기 조그마한 비행 물체를 격추하는 데는 훨씬 더 적합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떴던 거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사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지상에서 1km, 2km 이렇게 아주 낮게 떠 있잖아요. 낮게 떠 있고 이 전투기라고 하는 거 경항공기지만 이건 전투기인데 전투기가 1, 2km 낮게 뜰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것은 이착륙할 때나 그렇게 뜨는 네. 거지. 그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쏘면은 그게 맞든 안 맞든 밑으로는 누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안 쏘고 싶어서 또는 몰라서 이걸 안 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밑에는 아파트가 있고 공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차가 다니고 저걸 잘못 쏘거나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쏘게 되면 그게 한 발, 두 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수백 발이 그냥 날아가 네. 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는 그 군 지휘부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이 맞았던 그걸 또는 수백 발 중에서 한 발이 맞아서 격추가 됐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우리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희생자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는 이걸 수습을 해 나가야 될까? 만일 이게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감수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감수해서는 안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군 지휘부에서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지에서 움직일 때는 못하다가 강화도에서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그러니까요. 우리 그 민간 영하니까, 예. 피해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공격 헬기에서 100발 정도 사격을 했는데 100발 사격했다고 맞는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는 정 같은 존재고 여기는 이제 발칸포로 이제 쏘는데 100발 쏘다고 해서 그래서 맞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걸 격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예. 그다음에 네 대는 한 대는 넘어간 게 확인이 됐고 네 대는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라졌다는 의미는 탐지 레이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탐지 레이더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격추됐다는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있는 여기에 있으면은 알아요. 아. 예, 아는데 사라졌다는 것은 탐지 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이건 추론인데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사실 저도 이제 발칸 포대, 뭐 소대장 있고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지대공 사격을 할 때 어려움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화방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저희끼리는 항상 했던 말이 무인기 같은 게 뜨면
전투기나 경 전투기가 잡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여기선 공군에서 운용하는 거고 그건 또 육군에서 운용하는 거고 그런 지휘 체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출격을 했으나 이번에 또 추락하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부분도 실장님 또 많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앞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발칸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화망이라는 말씀도 예. 하시는데 화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좀 한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적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면 여기에 날아오면 여기에다가 쏘면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앞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여기라고 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나가면서 맞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화망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이제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밑에서는 발칸도 쏘고 비오도 쏘고 예.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헬기가 날아다니면 그러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무기 체계에 의해서 우리 헬기와 우리 공군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화력 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력 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 장치들이 잘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강릉에서 소위 말하는 KA-1이라고 하는 것이 경항공기가 떴잖아요. 원주죠. 이 원주에서 8비행.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전술 통제기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 캐스라고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클로저 에어 스포터 뭐 이렇게 나갑니다. 예. 에어 스트라이크 스포터 소위 말해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계속해서 이 공군 전술 통제기에서 다른 관련되는 무기 체계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제 출발했던 KA-1 네. 그 전투기예요. 경항공기. 그 임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밑에서 위로 쏘았을 때 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항공기 전투기하고 헬기의 문제 이런 안전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화력 통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스탑해라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예. KA-1하고 그리고 헬기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근데 했다라고 이제 저는 뜨다가 봐요. 추락한 건 사실 전략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 이 대응 사격이나 대응 훈련을 하다가 여러 번 군에서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미국의 F-35AB도 지금 최신행 전투기고 그 한 대에 뭐 1,000억씩 나가는 그런 전투기지만 그것도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용 자동차 같으면 수없이 리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원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게 민항기든 또는 전투기든 통상 한두 달 정도 걸려요. 네. 저게 이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종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것이 이제 민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적절한 높이에서 통상은 이제 낙하산을 이렇게 펼치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국군에 날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낙하산 팍 펼치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 300피트 정도에서 낙하산을 펼치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잘 펼쳐져서 그게 이제 지상에서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하고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이륙과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탈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상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대응 사격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네. 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격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이제 레이더 탐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는 우리가 했는데 오늘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용산 정도까지 왔다 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발표된 것으로는 경기 북부, 서울 북부 큰 범위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늘 이야기로 보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이게 사실 레이더상 탐지, 소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선으로 이게 계속 쭉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날아왔는지 내가 직선으로 상공을 봤을 때하고 옆에 비스듬히 상공을 봤을 때하고는 좀 차이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목격자들의 생각은 은평구 북쪽, 그러니까 서울 북쪽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까지 그게 보였는데 모르죠. 뭐 더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어제 정찰기가 만일에 아주 그 은평구까지 왔으면 용산 지역 대통령실이 있는 데까지 촬영은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공에서 촬영을 하는데 바로 밑을 촬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 그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최초에 질문했던 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북한이 그때 용산이 포함된 한강 지역을 찍었다라고 보여준 게 굉장히 네. 정확하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에 이제 용산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걸 공개할 것이고 공개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너희들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걸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용산 주변에는요, 대통령실 주변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이미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공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지역에 방공망이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느냐 이것을 점으로 표시한 그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네. 텐데 평양 지역 일대는 뭐 수없는 방공망이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지역에도 방공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고 예. 특히 용산 지역 일대는 그런 방공망들이 뭐 건물 옥상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사격으로 격추를 하지 못하면 무인기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레이더나 이런 것들로 좀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필요한 기술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상황입니까? 크게 보면 이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드킬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킬이 있어요. 하드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오나 또는 벌컨이나 또는 KA-1이나 헬기나 이런 것들은 직접 무력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격추시키는 네.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소프트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킬도 일종의 이 무인기가 오면 그 무인기가 이게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떨어뜨리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재밍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제밍이라고 그래요. 제밍. 그러니까 전파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걔들 움직이는 것도 전파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올해 한 2달, 3달 전인가요? 3달 방사청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2026년까지 우리가 제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내겠다라고 한 게 2026년이고요. 그 앞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 내년까지 뭘 개발하겠다라고 했냐면 레이저 무기요. 그러면은 이게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오면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레이저에 그것이 무한대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능이. 그래서 1, 2km, 2, 3km 정도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은 레이저 무기를 쏴 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소프트킬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는 레이저 무기를 통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는 우리도 제밍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잘못 이제 이렇게 전파를 교란시킴으로써 떨어뜨리게 하겠다는 그 두 가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무인기 상황 사실 뭐 실장님도 그럴 거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2014년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레이더 IPS-42도 도입을 했었고 2017년에는 국지방공 레이더 같은 것 도입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계속 안심을 줬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고 군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말씀이고 또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좀 새겨드려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비행 물체를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4년, 2017년 이후에 우리가 그런 국지방공망을 도입하고 이스라엘제 그런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했지만 탐지에는 성공했어도 그럼 격추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지방공망도 전 전선에 걸쳐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지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탐지 레이더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격추를 결국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북한이 이제 이런 큰 행사들을 할 때마다 밤에 이렇게 행사를 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불꽃 쇼도 있지만 군집 드론을 통해 가지고 글자를 새겨내는 거거든요. 그게 드론이 몇 대 정도 등장 혹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140대예요. 140대. 그러니까 북한은 적어도 한꺼번에 100대 이상의 그런 드론을 띄워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글자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5대의 정찰 위상을 내려보냈지만 차후에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되겠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군집 드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탐지도 해야 되지만 격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미국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상의를 통해 가지고 대응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 5년 만에 우리 상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